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오선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취임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여의도 타짜 시간에서 호남 출신인 박주선 전 의원이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박주선 전 의원이 결국 고사했고 하루 만에 뒤집힌 거라고 하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삼고 초력 끝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의미, 이건 뭘까요? 과연 정진석 비대위는 수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의 평가입니다. 경향신문, 돌고 돌아 윤핵관,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의 정진석. 동아일보, 여당 비대위원장의 정진석, 독배 피하지 않겠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4부 조희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고요. 9월 8일 목요일 김태현의 정치쇼 첫 곡입니다. 오늘 첫 곡이 강민아님께서 개그는 아닌 청취자인데 가끔 궁금하다 첫 곡이 하셨거든요. 오늘 첫 곡은 뭐냐? 이건 뭐죠? 다 아시는 노래죠. 전인권 씨 들국화의 노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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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데 7119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다시 푸하하하하 다시 돌고 돌고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저희가 오프닝에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 내정됐다는 말씀드리면서 경향신문 헤드라인 읽어드렸잖아요. 경향신문 헤드라인이 돌고 돌아 윤핵관 요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따와서 이 전인권 씨의 돌고 돌고 돌고를 오프닝을 틀어드렸는데 이현수님 주호영이라는 해가 뜨고 이준석 가처분 신청으로 다시 지고 정진석이라는 해가 다시 뜨고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으로 점점점점 계속 떠있을지 질지 요건 결과 안 나왔으니까 아직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는 돌고 도네요 어지럽네요 하셨습니다. 이현수님은 이 정치 상황과 노래 가사를 적절히 배합시키는 능력자의 소유자입니다. 대단하세요. 이영희님, 가사도 찰떡이지만 탁성의 전인권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힘이 지금 시국과 너무 어울리는 기분입니다. 가사다 찰떡이다 요것도 제가 인정. 탁성의 전인권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힘 요것도 인정. 전인권은 탁성 유명하니까. 근데 그게 지금 시국과 어울린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뜻일까 이게. 이건 모르겠습니다. 9552님 안녕하세요. 테디님 우체국 소포 집배원입니다. 드디어 오늘로 명절 배송 끝이에요. 유독 올해 추석은 너무 많은 물량으로 힘들었지만 마지막은 아닌 만큼 얼굴에 미소가 번지네요. 김태현의 정치적 파이팅 하셨고요. 자 9552님도 추석 연휴 명절 특별 물량 배송 오늘이 마지막이시라는 거죠. 아유 고생하셨고 연휴 때는 좀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강민아님, 7119님, 이현수님, 이영희님, 9552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정치쇼 참여 방법. 휴대폰 문자 샵 1035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하고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특별 교부금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논의를 위해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무진 협의는 즉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에 나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국위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뉴스 온 더 블락은 SBS의 정다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역시 포항에서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사고가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내부가 이제 공개가 되고 여러 돌아가신 분 또
살아 돌아오신 분들의 사연들이 좀 소개가 되네요. 네. 일단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보면 그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숨진 분들이 11명, 그리고 실종이 1분, 그리고 부상 3명 이렇게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항에서 피해가 집중됐는데, 근데 여기 그 사망자 9명 중에 7명이 그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2명은 구조가 됐어요. 근데 그 사고가 난 주차장 내부가 공개됐는데, 그 생존자 2명이 그 배관이랑 천장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의지해서 한 13시간 정도를 버티다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이까지는 물이 차지 않아서 숨을 쉴 만한 공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은 이제 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오수관 붙잡고 버텼다고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상부 배관 위에 엎드려 있다가 구조가 됐어요. 근데 그 희생자 가운데는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엄마가 옮기러 갔는데 이 엄마가 걱정이 돼서 뒤따라갔다가 숨진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근데 아들이라도 살아야 된다면서 먼저 나가라고 한 걸로 알려졌는데, 근데 정작 이제 엄마는 구조가 됐지만 아들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면서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의 사연이 오늘 아침 모든 조간신문 일면에 네. 사실 실렸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들이 15살 아들이 엄마랑 굉장히 좀 가까워, 엄마를 따라서 네. 이제 좀 같이 간 거죠. 엄마 혼자 보내기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물이 차서 엄마가 아들 보고 먼저 나가라. 네. 너라도 살아라. 그러니까 아들이 가면서 엄마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갔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은 살지 못했고 네. 엄마만 지금 네, 구조가. 구조가 돼서 병원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 가족의 사연이 제일 저는 좀, 뭐 돌아가신 분들 다 사연 있고 다 슬프지만 그 자식을 앞세운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하고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이랑 경주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 마치고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에 그 두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그 일단 그 사유 시설이나 공공 시설의 피해 복구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또 피해 주민한테도 재난 지원금이 제공이 되는데, 뭐 사망했거나 실종한 경우에도 지원금이 제공이 되고, 또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국민의힘이랑 정부는 사실 이제 포항이랑 경주 말고도 피해를 본 지역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 그 특별 재난 지역 뭐 선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금융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뭐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는 요건 것 같습니다. 이 포항하고 경주에 있었던 이 네. 태풍 피해 복구, 그래서 네. 특별 재난 지역도 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하겠다는 건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 네. 기자들이 지금 좀 물었다고 합니다.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물었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신경 쓸 겨를 없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질문에도 내가 신경 쓸 겨를 없다. 네.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민뿐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얘기 좀 계속 짚어보게 되겠네요. 미국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네. 방지법인가 그거 통과해가지고 미국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하지 않으면 교부금 안 준다. 이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래서- 지금 뭐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는. 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랑 만나서 좀 한 1시간 넘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 끝에 이제 이런 양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진 협의는 바로 시작하기로 했고요. 앞서 백악관도 이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시행령에 한국 측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시행령.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그 시행령에 담기는 전기차 배터리의 세부 지침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받아낼 수 있거나 요구할 수 있는 걸 최대치를 요구해서 우리의 피해를 좀 최소한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전략인데 아직 여지는 있네요. 그래도.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랑 다르게 미국은 아직 이제 부처 간의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협의체가 가동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얘기 같고 워낙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추후 소식들이 있으면 나올 때마다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 여러 언론에서 이제 탑으로 쓴 기사인데 다음 주제가 이화영 전 의원. 전 네. 의원이고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고 지금 저 일산에 있는 킨텍스 사장입니다. 네. 그런데 쌍방울에서 억대를 수수한 정황이 있다. 그런 네. 보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억대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그래서 경기도청 안에 있는 평화협력국이랑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 이렇게 3개 부서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에 근무할 때 업무를 봤던 장소들입니다. 근데 이 이전 부지사가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그 쌍방울 사회이사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평화부지사로 옮겼는데 근데 그 사회이사를 그만둔 뒤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정황도 파악해서 네. 이것도 수사 대상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압수수색 대상에는 그 이전 부지사가 경기도 재직할 때 그 대북 교류 사업을 함께 진행한 그 아태 평화교류협회 이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는 그 아태협이 2018년이랑 2019년에 그 경기도의 대북 교류 사업에 좀 수억 원을 후원을 했는데 이걸 그 쌍방울 그룹이 부담을 했다 이런 네.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이 그 아태협을 내세워서 간접적으로 경기도를 도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이전 부지사를 소환해서 쌍방울 그룹에서 돈을 받은 이유 그리고 대가가 있었나 네. 이걸 이제 검찰에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단 뭐 이 당시에 저 법인카드 받았을 때가 이화영 지금 사장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직자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네. 검찰은 뇌물 혐의를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핵심은 그럴 겁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예전에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관이 돼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 이화영 저 킨텍스 사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워낙 최측근이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고리로 해서 이재명 대표 쪽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뭐 그런 서초동 관측들이 있어서 결국 그게 이 수사의 핵심인 거죠. 이화영 죄송합니다. 이화영 사장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 더 올라갈 거냐 뭐 요건 겁니다. 요것도 저희가 나올 때마다 나오면 계속 변환주작 시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원달러 환율 얘기해 볼게요.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야 돼. 1,400원이 눈앞이고 환율은 오르고 적자폭은 커지고 어떡하나 이거. 예. 너무 올랐죠. 네, 너무 올랐어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80원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초반부터 이게 1,377원, 그러니까 연중 최고치를 이미 갈아치운 거거든요. 근데 그제보다 12.5원이 오른 1,384.2원에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게 1,380원을 넘어선 게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6일 연속해서 올해 최고가를 계속 고쳐쓰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런 그 달러 독주 현상을 좀 정부 대응으로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워낙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그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도 24년 만에 그리고 유로화도 2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오늘 밤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어서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 경기 침체 신호가 더 쌓이는 거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네.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의결 소식하고 저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한 소식 여기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국회 정보보고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소식으로는 요거 볼게요. 네. 러시아 가스 네. 원유가스 가격 상한제. 네. 이게 지금 G7이 러시아
산 원유의 그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에 동참하는 국가에는 모든 에너지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이 가격 상한제 도입에 반발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일체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되게 강하게 대응을 한 건데 사실 이런 직접적으로 보복 방침을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거기 우리나라도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실제 그 러시아가 G7 원유 가격 상한제 방침을 발표한 직후에 이제 그 약간 기술적인 결함을 문제 삼아서 독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약간 이런 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뉴스 언더블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SBS의 정다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메인 뉴스 안 나오고 조간신문 안 나오고 부장 모르고 데스크 모르고 안 중요해서 모르는 건 아니죠? 그래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청취자분들께만 털어놓는 시간 국회 정보보고 두 분 모셨어요. 프레시안의 곽지훈 기자, 서울경제 송중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본격적인 오늘의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 이제 당일 문자 저희가 저 라이브기 때문에 당일 문자만 소개하는데 어제 문자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송종호님. 송종호님. 누굽니까? 누굽니까? 인천 송도에서 서울 가는 M6724 버스에 정치쇼 나오네요. 택시에선 종종 들었는데 광역버스에선 처음이네요 라고 송도에서 여의도로 출근하고 계시는 송종호님께서 어제 문자를 보내주셨다. 굉장히 멀리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네요. 네. 이 송종호가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송종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른다. 예. M6724 버스 기사님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제 이 시간쯤에 송도에서 정치쇼를 들으시면서 여의도를 운행하고 계시는 기사님인데 오늘도 같은 시간에 가실 교대 방식이 어떨지 그러실 모르겠으나 수 있는데 왜 네. 어제 이 버스 기사님이 너무 차가 막혀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알지? 이송종호세요? 어떻게 알지? 쿠폰은 버스 기사님한테만 드리고 이송종호님한테는 안 드리나요? 이 송종호님한테는 출연료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 송종호님을 안전하게 여의도로 출근시켜 주신 그리고 차 막혀서 고생하셨다는 M67 어제입니다. 오늘 아니에요. 어제 M6724님 6724 버스 기사님 문자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송종호님께는 커피 쿠폰 대신 출연료를 드리는 걸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추석. 이 추석이 우리 민족의 명절이고 가족끼리는 만나서 이 화합에 그리고 또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 풀렸으니까 오랜만에 뭐 저 친인척들 만나는 그런 화합의 장인데 이 여의도로 가면은 최대의 격전. 그렇죠. 가장 싸움 많이 하는 시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추석 전에 3년 만에 가족도 모이면은 뭐 야 대선도 끝났고 지방선거도 끝났고 뭐 여당 대표도 뭐 야당 대표도 바뀌고 여당 뭐 그렇죠. 비대위가 나오고 할 이야기가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 예? 그래서 밥상에 뭘 올릴까? 요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내가 딱 생각할 때 밥상에 올리는 게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이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냐 요거죠. 그게 이제 양대 축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있나?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이런 그건 좀 어려운가 내용이? 그거는 이제 좀 더 내려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게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세대 차가 좀 그 이슈별로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아마 추석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약간 좀 오히려 꺼려할 주제인 것 같고 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뭐 김건희 전 쿠버나 콘텐츠 대표 뭐 두 이제 딱 한 사람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 양쪽 다 거의 부부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대통령 부부냐 야당 대표 부부냐. 부부의 세계는 참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 네. 민주당 시각에서 민주당 시각입니다. 네. 어쨌든 공소시효가 입각하긴 했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했어요. 검찰에서. 근데 안 나갔어요. 네. 그다음에 부인인 김혜경 여사는 소환했는데 나간다는 거죠. 네. 오늘. 어제 나갔어요. 어제 나갔어요. 예. 어제 나갔어요. 네. 네. 뭐 공개된 건 아니지만 네, 비공개 네. 소환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맞죠? 최측근이라고 불리죠. 아니, 예. 도지사 때 부지사 시켰으면 측근이지 뭘. 예. 모른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최측근이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그것도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그렇습니다.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 쳤다. 이게 공개가 됐어요. 추석 전에. 그럼 민주당은 요 세 개 묶어가지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흠집 내려고 일부러 저런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보더라고요. 정기국회 이제 시작되는 9월 1일에 이제 출석하라고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개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날부터도 당 대표 되고 나서 정기국회 첫날 저희가 기사를 준비하는 것들은 대부분 입법 대전이었어요. 윤석열 정부의 입법 과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야당이긴 하지만 의석수 169석의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서로 입법 대전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입법 성과를 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대선 3라운드 이제는 입법 대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좀 죄송한데 쓸데없는 준비를 하셨어.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도 양쪽 입법이 뭔지 몰라. 윤석열 대통령의 준비한 입법하고 야당 이재명 대표의 준비한 입법이 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럼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서민들 본인도 모르잖아. 어쨌든 준비했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이 입법을 한 20개 준비해가지고 22개. 민생과제라고 20여 개를 내긴 했어요. 근데 사실 보면서 이분들이 아직 그 여당이던 시절에 그 뭐랄까요 태도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 근절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법이 관철이 될 수 있으니까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날 오후 4시에 끝났죠 모든 게. 그리고 나서 이제 차박차박 이제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부부를 올려놓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추석 밥상에 이재명 당대표 부부만 올릴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반찬도 올려놓겠다라고 해서 특검법 발의하고 맞불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부패 식당도 아니고 유권자한테 고르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그 맞불 성격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 고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렸다. 네. 그렇게 뭐 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자, 그럼 하는데. 이거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뭐 고발해도 선짓 대통령이잖아요. 아, 네네네. 5년 동안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형사 조치가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사도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고. 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심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검법도 통과할 수 있고 대통령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민심의 힘에 의해서 간다라고 하지만 그건 말인 거고 사실 정쟁을 통해서 맞불르는 작업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민주당은 통과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사위원장도 김도우 위원장이고 민심에 그리고 불이 붙으면 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해도 민주당 의석수가 법사위에서 한 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시대전환 의원의 그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도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논리로도 안 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이를테면 그리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말이 패스트지 180일이 걸려요. 6개월 후입니다. 반년 후니까 그때 가서도 지금까지 그 동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통령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대통령 뭐 좀 그 6개월 이후의 정치 상황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생각해가지고 미리 패스트트랙을 태운다.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보고 이게 어떤 실효적인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특검법이 되려면 어쨌든 여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로 돼야 하는데 이를테면 그 특검에 대통령에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2명을 추천한다라고 법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민주당이 추천할 테니까 대통령이 특검 임명해라 이 말이거든요. 역대 특검이랑은 다르네. 그렇죠. 그러니 도저히 여당은 받을 수가 없는 법안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민주당도 설마 너네가 이걸 받겠어라고 여당한테 들이민 거죠. 안 될 줄 알고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거구나. 이거는 결국은 정쟁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를 건건이 사실은 성남 FC 법인카드 문제, 쌈방울 문제, 대장동 문제 뭐 많지 않습니까? 건건이 부를 때마다 특검해야죠라고 해서 물타기 용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거구나. 이제 언론에서 이재명 나오면 자동적으로 김건희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 그렇죠.
그런 식의. 네. 알겠습니다. 그 효과를 노리고 가장 처음 한 게 지금 당장 이번 추석이 되는 걸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서도 이재명만 하면 안 돼. 김건희 같이 올려 이거구나.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뭐 거의 그 뭐랄까요, 대응을 안 하겠다는 기조고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아침에 대통령 출근했는데 물어봤더니 신경 쓸 겨를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어제 그저께도 뭐 태풍 관련 좀 받겠다.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 다만 이제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 추진 자체가 뭐 방탄 목적이다, 뭐 물타기다, 뭐 국민들 시선을 돌리려는 호객행위다, 뭐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여당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려고 이재명 대표 부부를 공격하는 셈이고, 반대로 야당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 부부를 방어하려고 윤 대통령 부부를 뭐 고발하고 특검 내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썩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당 모두 계속 서초동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든 뭐든 다 이게 정치가 사라져버리던 상황이거든요.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웃고 있는 건 골치 아플 수도 있지만 최후의 승자는 법원이다. 맞습니다. 자, 대통령 영부인 뭐 야당 대표 부인, 그다음에 여당의 지도 체제까지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법원이다. 사법의 정치와. 아니 왜냐면 결국 뭐 검찰에서 뭐 영장을 줘도 법원에서 밟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뭐 유죄무죄 판단하는 거니까 최후의 승자는 법원이다라는 안 좋은 건데 진짜. 여당 비리도 법원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가 법원에서 결정되는 건 진짜 안 좋은 건데,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얘기 나왔으니까 여당 얘기 좀 해볼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근데 원래 기존에 언론 보도는 없었잖아요. 박주선, 존친 빼고 박주선, 김병준, 이용구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솔직히 말해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도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나왔던 이름인데 어제 갑자기 다. 그렇죠. 갑자기 박주선 부의장 이름이 나온 걸 보고 전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모든 언론들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써버리면 그냥 확정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게다가 다들 될 거라고 생각했던 배경이 박주선이라는 이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들 모아놓고 차기 비대위원장 누구 한번 말해봐라라고 하면 뭐 김병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김종인 나올 수 있는데 박주선은 국민의힘 의원들 20명 모아놓고 100명 다 모아놓고 비대위원장 이름 대봐라고 하면 박주선 나올 수 있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니까. 이 얘기는 용산의 뭔가 의지가 개입을 한 게 아니냐, 다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뭐 본인이 고사를 했고 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전모가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고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윤핵관 그룹의 맏형이라고 불리는 정진석 지금 현 국회 부의장이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뭐 그 지명이 됐고 본인도 수락을 한 상태인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다시 돌고 돌아 윤핵관 아니냐. 뭐 결국 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직무대행을 하는거나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장제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 거랑 뭐가 크게 다르냐. 그래서 이른바 윤핵관 그룹의 이선 후퇴라는 그 지금 이 분위기와 흐름과는 좀 맞지 않는 비대위원장 인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령이 좀 쓰지 않을까요? 그래도 맏형이라고 표현되는 것만큼 선수 국회 부의장이고 최다선이고 어쨌든 초선 재선 의원 그룹에서의 윤핵관하고는 좀 다른 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뭐 맏형으로서 야 이것대로 해 뭐 이렇게 하면은 령이 좀 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우려를 민주당에서는 하던데. 근데 그 친윤 그룹 내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친윤 그룹 내에서는 그게 스피커가 정진석 부의장이든 뭐 장제원 의원이든 권성동 대표든 누군가 이제 용산과 가까운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정리되는 거는 그거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영이 안 섰던 게 친윤 그룹 내에서 지금 이제 교통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당 주류 다수파 때문에. 내에서가 아니라 이제 이 주류와 비주류 간에 이제 말하자면 쟁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피커가 정진석 부의장으로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공격을 안 하고 뭐 김웅 의원, 허은하 의원이 의총에서 딴 목소리를 안 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준석 대표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우크라이나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육모방망이 이야기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강하게 페북에서 비판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용모방망이 사진 올리고 뭐 그런 적이 있었고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악연이 굉장히 뿌리가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작년 5월에 이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 해 만에 할 때부터 그때 정석 부의장이 그 윤 총장이 초기에 만난 사람 중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 대표가 뭐 들어오려면 빨리 들어와라. 뭐 이게 뭐 빨리 들어와야지 안 그러면 수입산 소고기지 한우 취급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이 유구나 이런 걸로 비유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 씨의 말이 위태롭다. 막 이렇게 막 정면 비판을 했어요. 그게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때 육모반박에 나오고 뭐 그렇죠. 지방선거 공천 때 이랬네 저랬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정진석 부의장도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대립구도를 설정하진 않을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랑. 네. 근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에 빌리면 윤핵관이 아니고 윤핵관 호소인. 아니 왜냐면 그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윤핵관 맞아요. 할 때 권성동, 장제원 존치 맞아요, 빼고 맞습니다. 이철규 의원 썼나요? 윤한홍 의원 썼나요? 한 분은 이철규 의원 썼었고 윤핵관 호소인으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 그다음에 박수영 의원, 김정지 의원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맞죠? 네. 네. 저 그 호소인은 제가 눈여겨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썼었고 결국은 윤핵관이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을 하는 사람까지 호명을 해서 해달라고 한 거고 그걸 또 이제 당을 구해야 한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독배를 든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민주당에서 그거 뭐라 그래요? 야 국회 부의장이야 저 이미 조홍천 의원이 그 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도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가 이제 의장을 대신해서 부의장으로 국회 사회를 볼 텐데 그런 언밸런스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물러나십시오라고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못 그럴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럼 최고위원이 뭐 과방위원장 때문에. 하고 있는데 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지도부인데 과방위원장 하잖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사태에서 가장 이득을 본 게 정청래 의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못하지. 근데 이제 본회의에 이제 부의장 국회 부의장으로서 정진석 의원이 나타나주고 의장 대리에서 주재를 하면 그 그림 자체는 지금 가방위의 정청래 의원은 잘 지금 머릿속에 국민들한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왔다면 좀 이제 여당 대표인데 저렇게 해도 돼라는 인식은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죠. 근데 전례가 있어요? 만약에 국회 부의장이? 전례가 있기는 있는데요. 네. 뭐 그러니까 과거에 정의화 전 부의장이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그 비대위원장을 잠깐 했었고 그다음에 그 좀 전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박주선 전 부의장이 이제 바른미래당? 예, 바른미래당 때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그게 그 원래 그 박주선 의원이 부의장을 맡은 건 국민의당 몫으로 맡은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는 그 의장이 민주당 그다음에 원래 그 부의장 2명을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 민주당이 하나씩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 몫을 국민의당이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3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집권 여당 대표가 국회 의사봉을 잡은 거랑은 인용되면 비대위원장 또 바뀌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앞으로 역할이 뭐냐 뭐 그런 거 다 하기 전에 일단 14일 날 가처분 신문하고 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아직 내진 않은 것 같은데 보나마나 낼 거예요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내가 하겠죠. 그 뭐 예전에 써놓은 거에다가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안 봐도 너무 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뻔한 시나리오고. 뭐 정진석 부의장이랑 가까운 것도 아니고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정진석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어저께 페이스북에다가 뭐 개사진을 올려놓고 뭐 사람은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뭐 반복한다 뭐 이런 글을 사실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분 나쁜 내용의 사진이잖아요. 솔직히 개사진을 놓고 뭐 그런 거 보면. 또 어찌됐건 또 법원에서 결정되겠네 그럼. 그렇습니다. 14일입니다. 14일 날 신문하고 결과는 빠르면 14일, 15일, 16일. 이번에는 왠지 결과 나오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자 지금 경향신문 단독 기사 하나 올라왔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전부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비대위원장 바꾸는데 비대위 다 바꾸지 그러면 옛날 사람은 그대로 해? 출근길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는 그런 의미도 있나 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 가처분 했으니까 싹 바꿔버리면 뭐 가처분 하나만 하죠 뭐. 뭐 그런 것도 노리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끌 비대위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저희가 다음 주 좀 후반기 하겠습니다. 그 법원 결정 봐가지고 그거 봐서 법원에서 이제 자 국민의힘 승 이러면은
전진석 비대위가 수납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할게요. 다음 이 코너가 15일인데 왠지 그때까지 결론이 나 있을지 제 생각엔 안 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14일날 신문이니까 15일 좀 빠르겠다. 네. 그게 다 다음 주에 할 수 있겠네. 그럴 것 같습니다. 비대위를 얘기를 할지 전진석 비대위를 얘기할지. 용산에서 요 한 저희가 며칠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희경 정무비서관 임명했잖아요. 네. 당내에서는 어떻게 봐요? 당 내에서는 사실 그 전희경 이제 지금 비서관이 네. 그 대외적으로 굉장히 강성 이미지고 뭐 실제로도 강성 성향이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에 비해서 당 내에서는 사실 그 비교적 생각보다 관계가 괜찮습니다. 그 전희경 의원이 다른 것보다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의원들이 뭐 각 상임이나 아니면 자기 의정활동 관련해 가지고 원내대표한테 뭐를 할 말이 있으면 원내대표한테 직접 원내대표는 바쁘니까 직접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는 그게 그 이번 20대 국회 넘어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는 비교적 말하자면 의원들과 스킨십이 좋구나. 스킨십이 좀 뭐 자리가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이제 그런 소질이 있었는데 이제 강성 이미지에 가려서 저희가 발견을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정무 이제 비서관이 야당을 더 많이 접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반감을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너무 강성 여전사인데 정말 다정다정하고 사실 친절한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숙이면서 야당 의원들을 접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야당에서도? 예. 근데 제가 좀 아까까지 하려던 얘기는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이제 그런데 민주당과의 관계는 사실 이를테면 전희경 비서관이 찾아갔을 때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의원들이 네, 보시죠 한번. 네. 많을지.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사실 곽 기자가 했던 그 얘기 정의정 비서관이 워낙 더 강성 이미지니까 뭐 당내에서는 뭐 여당 내와 여당과 용산과의 소통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는데 결국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워낙 강성 이미지고 강한 보수색이 있으니까 이게 대부분의 관측이잖아.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뭐 특검법도 얽혀 있고 이제 이런 국면에서 아예 좀 야당하고 소통보다는 지금 보수 진영 내 단합을 좀 더 우선시했다는 의미가 담긴 게 아닌가. 집도 확실히 잡고 간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지지율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지금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마 용산 내부에서는 이게 그 말하자면 중도층을 포섭하는 산토끼를 잡는 그것보다 이제 집토끼를 확실하게 좀 다져놔야 돼. 왜냐하면 당장 이번 그 8.15 특사 때 MB가 포함이 안 된 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윤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민주당 내에서는 반긴다. 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전희경 전 의원의 그 이미지가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뭐 반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통념인데 생각보다 다정다정하다라는 거예요. 스킨십도 좋고 개별적으로 보면은 뭐 프렌들리 하니까 뭐 괜찮네라는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었던 이철희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반기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80도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스킨십 기대해봅니다. 오늘 국회 정보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곽 기자, 송 기자였어요. 김치현의 정치쇼 목요일 3부 낭만닥터 조사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게 언젠가부터는 잊어버렸는데 명절 때 공식적으로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첫 번째가 아니라 3년 만에 처음이죠. 거리두기 다 풀리고 명절 때. 네. 그동안은 뭐죠 명절 때 사람들로 모이면 안 된다. 뭐 무슨 몇 명까지 된다 막 이랬었는데 그거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좋기는 하고 편하긴 한데 정부에서는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부터 확산되면 큰일이니까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준비했을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준비한 방역 명절. 네, 일단 대책은 준비했는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 6월 달로 되돌아가 보면 여름철 휴가 때 급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별로네. 그냥 별로죠. 그리고 지금도 추석 연휴에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이후 사실은 델타의 이후서부터는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은 거리두기로 하기엔 너무나 전파력이 빨라서 그러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리두기가 분명히 감염 차단에 예방이 되지만 실제로 이 빠른 전파력을 갖고 있는 것에서는
그렇게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추석 우리가 급증을 우려하는 것 대비하는 건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좀 정보를 드릴게요. 일단 어제부터 전국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가 마련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누구나 공짜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있는지 없는지 막 궁금하고 검사 받기를 원하셨는데 연령이나 이런 게 안 돼서 PCR 못 받고 그다음에 뭐 병원 가면 돈을 내야 했던 분들은 뭐 들르실 때 받으실 수는 있겠죠. 일단 경기도에 4곳에 있는데요. 안성, 이천, 용인, 화성 휴게소에 있고요. 전남에 4곳, 섬진강, 보성, 녹차, 백양사, 한평, 천지 그리고 경남에 한 곳인데 통도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가 서울 방향 그다음에 지방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안성 휴게소와 화성 휴게소만 서울 방향이고요. 다른 곳은 모두 하행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에 일반 선별 진료소도 447곳 운영하고요. 임시 선별 검사도 64곳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추석에도 뭐 검사를 원하시면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게 운영이 될 수 있겠고요. 위치는 질병청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도 다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번갈아 운영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는 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진료하고 처방은 받을 수 있어요? 네. 연휴 때문에 병원 많이 쉬어가지고. 네, 그것도 뭐냐면 하루 평균에요. 병의원 2,500곳과 약국 500곳을 문을 엽니다. 평균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번갈아 가면서 500곳이 이제 계속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원도 내가 방문하려고 하는 날 그날 인터넷에 검색해서 병원과 약국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응급실 525곳은 24시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번갈아가 하는 게 아니라 524곳은 그냥 상시합니다. 요것도 이제 뭐 인터넷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70개 중 150개 이상이 하고요. 144개는 야간에도 운영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추석 연휴 코로나 대책은 웬만큼 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걸리면 더 위험한 환자들이 투석받는 환자죠. 투석받는 환자 지난 2월 3월에 바닥에서 투석받고 그런 사진이 저희 SBS 보도를 통해서 공개돼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격리 투석 환자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은 다른 환자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본인이 따로 받는 격리 투석실 찾으려고 뭐 지역 몇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참사적인 재난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수도권과 부산 그다음에 울산과 이런 데는 잘 준비가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남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 학회와 정부가 투석 환자들이 감염됐을 때 격리 투석을 받아야 되는 곳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본인이 다니시는 곳에 일단은 연락을 하셔서 그 해당 투석실마다 운영할 수도 있고 안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 감염됐을 때 격리 투석을 운영하는지를 물어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정 안 되면 관할 보고서에 좀 같이 찾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그러니까 희소 난치병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처방약은 별도의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에 감염되면 별도의 병원에 갈 수가 없고요. 일반 코로나를 진료를 보는 일반 응급실은 본인에게 처방이 맞는 별도의 약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석도 이 분들은 대단히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런 분들 정말 처방약이 드문 이분들의 추석 연휴 코로나 대책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신부 분만을 앞둔 임신부 격리 분만하기 뭐 분만실 찾아 되게 어려웠었는데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의 당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임신부가 이제 감염됐을 때 근데 이게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좀 어떤 상급종합병원이 분만을 코로나 임신부의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막 그때 됐다. 정말 위급한 순간이 됐다 그러면 일단 119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119에 문의를 하셔서 그런 그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역시 뭐 코로나 얘기기도 한데 200님, 2000번님도 질문 주셨거든요. 독감 예방 접종 받아야 되느냐, 코로나 백신도 맞았는데 이 얘기인데 네. 이게 재작년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 그랬잖아요. 겨울에 코로나하고 독감 같이 걸리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때 코로나 백신 없을 때 독감 예방 주사라도 맞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올겨울은 어때요? 올겨울에도 둘 다 유행할 수도 있어요. 독감이랑 코로나? 지금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예를 들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독감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코로나가 확 우리 호흡기를 미리 차지해서 그런지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어서 그런지 여러 이유가 복합해서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는 또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걸리면 커다랗게 위협할 거라고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와 이 독감이 동시에 감염된 것은 매우 적은데 맞아요. 매우 적지만 그렇게 되면 사망률이 단순 코로나만 걸린 거에 비해 최대 6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다는 거고 안 좋은 건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치명률이 확 올라갔다는 건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유행 기준 5.8명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까지의 독감 환자를 보니까 뭐 작년 2021년, 2020년 확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 2019년, 2018년, 2017년까지 따져봐도 올해 독감 환자 수는 가장 많습니다. 2017년 이후에 가장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에 독감이 유행할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독감 유행하고 코로나 유행하면 둘 다 유행하는 둘 다 동시에 감염되는 게 얼마나 생길지 아직 모르거든요. 아직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거라서 그래서 이걸 우려하는 건데 지금 남반구 우리보다 겨울이 빠른 그 호주를 보더라도요. 코로나 이전 5년에는 독감 환자가 16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21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올해도 지난해처럼 독감과 코로나 따로 가고 별 문제 안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모르는 거라서 만에 하나 대비를 해야겠는데 독감과 코로나 백신은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도 적극 권장하고요. 저는 지난해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 둘 다 맞았습니다. 특히 독감은 어린이에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린이에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것과 달리 독감은 어린이에도 위험하니까 그렇죠. 어린이들 독감 예방 접종 맞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날에 동시에 맞아도 되느냐? 한날에 동시에.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왼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왼팔에 맞는다면 뭐 독감 백신을 오른팔. 근데 걱정되면 뭐 간격을 두셔도 되고요.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한날에 맞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줬으니까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독감 증상하고 코로나 증상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헷갈려요. 진짜 많이 헷갈리시더라.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은 뭘 도입했냐면 한꺼번에 독감과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도입했어요. 우리나라도 개발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거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미님, 임산부도 독감 주사 맞아도 돼요? 네, 독감 주사의 적극 권장 대상자입니다. 원래 임산부가? 네.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 2000번님 질문은 답이 된 것 같고 같이 마셔도 된다는 거. 심지어 같은 날 마셔도 된답니다. 한 방울 왼쪽에, 한 방울 오른쪽에. 다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새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저 아직까지 안 걸린. 네. 일단은 독감 백신은 맞으셔야 되는 거 이견이 없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맞아야 된다는 게 의학계의 이견은 없다. 그런데 코로나 올가을에 나올 코로나 새 2가 백신을 어느 정도까지 맞아야 되느냐. 이건 이견이 상당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최고대학병원 서울대병원 오명동 교수팀은 건강한 50대 이하 이미 2차 이상 맞고 한 번 감염된 분들에게 맞을 필요성을
못 찾겠다. 그런 근거를 못 찾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일단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니까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독감을 맞아야 된다는 것에는 의학적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뇨병 얘기 좀 해보죠. 코로나 외에 다른 질병. 이게 당뇨란 게 당뇨 자체보다 합병증이 위험하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건강검진할 때 뭐 항상 당 검사하고 막 네. 이러잖아요.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 넘어섰다. 이거 많은 거죠. 엄청 많은 특정 거죠. 질병으로. 지난 화요일에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했는데 화요일날 태풍이 흰남노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크게 보도가 안 됐지만 사실 흰남노가 아니었으면 대단히 주요하게 보도될 사안이었는데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당뇨병이 곧 있으면 될 그런 분들도 1,583만 명. 그러니까 우리 당뇨병 위험 있는 분들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말씀하셨더니 당뇨병은 당장은 증세가 없지만 이게 하루하루 뭘 갉아먹냐면 혈관과 신경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일으키고 심장병을 일으키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다리 신경을 차단해서 네. 발을 썩게 하는 거죠. 당뇨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확 악화되면 이게 확 알겠는데 얘는 당뇨병은 그냥 하루하루 모르게 그렇게 10년, 20년, 최악이다, 15년 이렇게 해서 되게 무서운 병인데 근데 당뇨병학회가 조사해 봤더니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한 명뿐이에요. 10%. 그러니까 문제죠. 환자는 많은데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학회에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네. 당뇨병으로 관리를 받고 계세요. 네. 한 10년 정도 넘으셨는데 처음엔 동네 병원에서 진단받고 계속 약을 받으시다가 대학병원 건강검진 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대학병원을 옮기셨어요. 네. 2년 정도 대학병원을 다니셨는데 다시 동네 병원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더 안 되는구나 대학병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에 그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통합 진료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 오세요. 다음날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통합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환자들 측의 원인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의 원인도 해서 환자 중심으로 좀 이런 것들을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 당뇨 지금 안 걸리려면은 생활 속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없어요? 네. 단 거 안 먹기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거는 단 음식, 정제된 음식, 쌀과 설탕을 많이 먹어서 네. 우리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게 많이 소모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 당뇨병 학자들의 제일 그 이론입니다. 쌀과 그리고 설탕. 네, 나의 근육량을 늘리지 못한 것. 네. 뭐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적게 먹고 정제된 음식 덜 먹고 네. 그리고 나의 운동 근육량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네. 약을 드셔야 됩니다. 네. 예, 그 당뇨병 네. 진찰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네. 그리고 내 혈당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아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건강검진 가서 매일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당뇨병이 조금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가 높은 분들은 네. 좀 더 자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김정출님께서 당뇨병 전 단계 증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뇨병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2번 해가지고 뭐 126 이상이라면 그거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정상인 기준 뭐 지금 정확한 수치가 110인지 115인지 모르죠. 110을 넘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조금 뭐 4년이나 5년 정도 후에 실제 당뇨병이 될 확률이 몇 배가 높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예. 가서 체크 안 해보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거 없는 그런 건 거죠? 없어요. 당뇨병 전달의 증상은 없습니다. 체크해야 되는 거구나 혈당을. 예, 이거는 네. 체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쌀하고 설탕을 다는 걸 많이 먹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단 디저트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또 그래도 쌀을 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단 디저트도 뭐냐면 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후에 내가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에 네.
그게 들어오게 해서 나의 윗속의 밀도에서 네. 위에 혈당 그러니까 당 성분의 밀도가 높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공복에 먹지 말고 디저트로 먹어라. 그렇죠. 그걸 주식으로 먹어. 아, 그럼 예. 전 디저트로 먹죠. 주식은 아니지. 아,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소식보다 단독변 여기까지. 남한더터 조사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의학 전문 기자이신 조동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롭지 마요. 어서 오세요. 이번 정류장은 개구쟁이 김태연의 정치쇼입니다. 채널 고정. 김태연의 정치쇼 애청자 여러분, 이제 추석이지 말입니다. 근데 태풍 경보가 다시 발동된 정치권, 과연 풍성하고 여유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못난 놈, 신남로 떠난 지가 언젠데 또 태풍 타령이야. 향중이 너 매일 아침 정치쇼 안 챙기려고 음악방송 듣냐? 김상중 씨는 여의도와 서초동에 이 부는 그 태풍, 이것을 말한 걸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의원이 많이 어렵게 추인됐지만은 그야말로 많이 첩첩산중인 것이다. 특검과 기소 상황이 태풍에 논의됐다, 이 말입니다. 명절 때 정치권은 협치?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글쎄 저 스튜디오에 조혜진 의원님 나와 계시죠? 명쾌하게 이번 추석 밥상 민심 전망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저 이번 추석 글쎄 저 여의도가 무탈하게 저 지나가겠습니까? 김치의 정치쇼 목요일 4부 정치쇼 초대석 우린 깐부잖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깐부는 누구시냐? 지난번에도 깐부를 출연해 주시고 오늘도 출연해 주신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무능망에 오르는 삼선의 중진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 예. 그 의원님 지역구가 예. 경남 밀양 창녕 의령 함안까지. 의령 함안까지요? 예. 괜찮으세요? 지금 태풍 흰남노가 경남을 휩쓸고 가서 의원님 지역구인 창녕 밀양은 저희는 살짝 비껴가 가지고 네. 물론 이제 그 과실이 떨어진다든지 네. 또 빌라우스가 일부 벗겨진다든지 그런 피해는 있는데 옛날에 매미라든가 이런 것보다 능가하는 그 피해를 우려했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염려했던 것보다는 좀 가볍게 지나간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고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예. 저기 우리 조혜진 의원 지역구민 이 경남에도 저희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밀양, 예. 창녕, 함안, 의령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제가 드립니다. 신행철님, 조혜진 의원 반갑습니다. 국힘이 합리적인 보수로 꼬꾸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답답하네요 하셨는데 네.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합리적인 보수로 꼬꾸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네. 꼬꾸라진다는 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고 그렇죠. 이 뭐 정치 성향 따라 좀 생각은 다르겠지만 요 얘기구나. 그죠? 합리적인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꼬꾸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답답. 그죠. 네. 이런 의미인 거야. 예. 왜냐하면 네. 합리적인 보수는 선거판에서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좀 그렇죠. 작용되는 네. 용어기 때문에 예. 합리적인 보수가 국힘이 되어야 하는데 꼬꾸라지는 없었으면 좋겠다. 신행철님의 의미는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당내 추석을 앞두고 당이 시끌시끌합니다. 제 용산도 그렇고 오늘 당내 현안들 좀 짚어보려고 저희가 모셨는데요. 어제 비대위 일각에서는 비비대위다라는 얘기도 하는 제2차 예. 비대위가 꾸려졌는데 국기부의장이신 정진석 의원이 되셨어요. 비대위원장으로. 근데 정진석 의원도 소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 중에 한 분이다라고 불려도 되는 분이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 호손이다 뭐 이렇게 좀 비하 섞인 표현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석 의원의 선임 적절하다고 보세요? 뭐 대안이 없죠. 그 1차 비대위 때도 저는 가능하면 외부에서 모셔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셨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분들은 뭐 다선 중진들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사태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지도 못했고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이걸 빨리 조기에 수습하고 매듭 짓지도 못했고 그리고 일부는 또 이제 그런
당사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외부에서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외부 영입이 실패하고 내부에서 이제 세우게 됐고 이번에도 또 다시 그렇게 됐는데 내부에서 세운다면은 뭐 지난번 그 조영 전 원내대표나 지금 정진석 부의장이나 이런 분밖에는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예 그리고 이 자리가 그 전진석 부대변인 표현대로 독배이기 때문에 독배를 마시는 총대 매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득될 일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더더욱 끓이게 돼 있고 왜냐하면 법원 가처분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좀 권한도 공천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짧은 기간 동안은 또 해야 되고 갈등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또 잘하면은 다행인데 잘못하면 이쪽 저쪽에서 다 욕 듣게 원망 듣게 돼 있는 그런 자리라서 정진석 부의장도 일찌감치 나한테는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나는 처음에는 자기 본인이 먼저 선수를 쳐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던 노력도 이렇게 실패하고 어렵고. 뭐 내부에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정진석 부의장이 그나마 적임이다라고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설득해가지고 뭐 그게 결단을 내린 거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하이 리스크 로 리턴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던데 맞습니다. 그거를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 그렇죠. 이상이나 그런 경험들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내대표도 했고 5선이고 정치 경험이 오래됐죠. 그렇죠. 부친 때부터 이 정치 가문의 출신이고 본인도 정치부 기자도 또 했었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판단, 감각, 역량 이거는 우리 당내에서는 가장 뭐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고 지금은 정치력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는 그래도 뭐 적임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가까운 의원들,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하고 김웅 의원인 나는 박수 안 쳤다. 뭐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반발도 했다는데 실제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의원총회 할 때? 이게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발언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직접 말씀을 안 하셨는데 흔쾌하지는 않았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결국 안 됐는데 그렇다고 공백 상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도 내키지 않는 자리였지만은 당을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다들 여기 뭐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착잡한 생각이 있지만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갑론을박하고 또 다음 회의로 또 넘기고 이럴 수는 없지 않나 해서 그렇게 거의 만장일치 가깝게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대안이 없다라는 게 의원들의 중지라는 말씀이신 거고.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비대위원장 선임 소식 보자마자 SNS에 개 사진, 시박연 사진 올려놓고 거기다가 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어떻게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사진하고 글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올렸는데 두 사람의 악연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방문 때부터 뭐 좀 용모방방이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 쪽에 이렇게 되면은 무슨 화합이나 뭐 화해 이거는 그냥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정진석 부의장이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갈등 관계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것도 이 대표하고 정진석 부의장이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뭐 사감이 있거나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정진석 부의장이 보는 정치적 관점이 있는 것이고 뭐 그 기본적인 지향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 우리 정부 성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단합해서 백업을 해드려야 된다. 이기에 궁극적인 고민의 방향이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어렵게 비대위원장을 맡은 입장에서 본인의 소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저는 접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갈등을 키우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갈등은 뭐 당내에서 갈등 요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윤리위의 무리한 징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유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갈등 요인을 키우는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쌍방이 다 같이 한 수 접고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새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물꼬를 트기 위한 고민은 하실 걸로 봅니다. 그 의원님이 인터뷰하신 거로 가만히 보면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얼핏 보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셨는데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하시거든요. 대표님이 죄송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엔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을 위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부를 위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 좁혀서 이준석 개인 정치인의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지금처럼 나가면 안 됩니다. 뭐 법원에서는 이길 수 있죠. 한 번 이겼고 또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지는 길이고 정치적으로는 지는 길이다.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저는 냉철하게 좀 잘했으면 싶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정치적인 거하고 어떤 그 이슈 파이팅 또 테크닉 그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하는 것하고 또 법적으로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본인은 정치에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튼 않든 간에 이 당의 당대표까지 됐으면은 이거는 큰 정치를 해야 될 자리이고 앞으로도 계속 자기는 정치 인생을 살아갈 생각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정쟁이나 정략 또는 뭐 그 이슈 파이팅, 뭐 언론 플레이 이런 걸로 가서는 이게 격가지거든요. 그런 것은 당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당연하죠. 의미로 읽히는데 당연하죠. 본인이 이 당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라면은 지금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갈라섰나 결별의 수술을 밟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를 넘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조희진 의원님이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이해해 주시는 몇몇 의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혜진 의원님 입에서 이준석 대표님 너무 나가는 거 아닌데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쭌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장래를 생각하더라도 소송은 중단하고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나올 때까지 좀 조용히 좀 있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궤적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본인이 핍박받은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원인 제공을 한 부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돌이켜봐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가고 다듬어가서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법원 그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당대표직이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유지가 되면은 그다음에 1월 9일 날 복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복귀하면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당과 화합을 할 것인지 또 새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하고 그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떴습니다. 지금 일단 물론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되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뭐 법원의 결정을 알 수는 없는 거고 원내대표 문제가 생기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했고요.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거취를 결정하겠다고만.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만두겠다고 언론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언론의 관심은 차기 원내대표가 누구냐. 비대위원장보다 관심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이제 예산 시즌이고 하니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있고. 조희진 의원도 물망에 오르시던데 출마하십니까? 본인이 일단은 공식적으로 거취 표명을 안 했습니다. 거취 표명을 하고 당에서 만약에 거기 이제 사퇴라고 한다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시작될 텐데 그때 가서 제 입장, 제 결정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당선되실 때 그때도 좀 물망에 오르셨잖아요. 둘이서 이제 경쟁을 했는데 큰 표 차이로 졌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기의 2위 주자인
지난번에 예. 낙선하셨던 조혜진 의원이 또 물망에 오르는 거는 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있어서요. 저는 그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해왔고 예. 나름 보관이 있고 예. 또 그걸 꼭 실행을 하고 싶은 생각 그걸 예. 위해서 당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 늘 가져왔고 예. 또 지금은 좀 더 중요한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중요한 역할 좀 더 직접적인 주도적인 역할 그렇게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송합니다. 조혜진 의원이 안 나가신다면 예. 어떤 분이 유력하다고 보세요? 어떤 유력한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좀 있죠. 있죠. 예. 뭐 주로 3선, 4선 중진 의원들 다 거론되는 것 같은데 예. 결국 이제 이게 그 의원들의 비밀 투표니까 예. 제일 맞추기 어려운 게 원내대표 경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원들의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표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예. 초소선 의원들 대부분은 뭐 친윤계다 뭐 이렇게 뭐 알려져 있고 예. 심지어 얼마 전에 의총장에서 중진 의원들한테 초소선 의원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밖에 나와서 인터뷰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 중진 의원의 조혜진 의원도 계시고 예. 결국 초재선 의원의 선택이 원내대표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숫자로 보면 당연히 가장 많기 때문에 네. 중요한데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그 투표를 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고. 그거는 또 다르다. 그분들의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원내 지도부가 어떤 분들이 이 구성이 돼야 좋을 것인가 그쪽에 관심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를 비롯해서 원내대표에 나서려는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별로 의견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정부를 도와드릴 것인가 그 비전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초재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조혜진 의원도 18대 때 초선이셨잖아요. 예. 당시에 MB 정부 시절에 예. 당시에 뭐 돌아가신 정도원 의원을 비롯해서 조혜진 예.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초선 의원들이 좀 개혁파, 예. 청와대에다 쓴소리, 예. 쉽게 말하면 들이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고 여연을 막느라고 초선 의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은 뭐 그 길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언론에서는 왜 초선 재선 의원들이 예전의 모습들과 달라졌지라는 시각들이 있던데 그건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원인은 뭔지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만은 역대의 우리 국민의힘 옛날에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때부터 국회가 구성이 돼서 초선으로 의원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쇄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혁신 모임, 초선 그렇죠. 쇄신 모임, 혁신 모임 만들어 가지고 여야 다 있었어요 항상. 예, 직언하고 쓴소리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초선들이 용감하게 해서 당의 어떤 소금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20대 때부터 딱 끊어졌어요. 20대 초선 때 쇄신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1대도 그랬고 모임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통적으로 그 쇄신의 계보가 있는 거거든요. 있죠. 그 계보가 딱 끊어진 것이 20대, 21대여서 많은 선배 의원들이 우리 좀 실망도 하고 걱정도 했죠. 이래가지고 우리 당의 미래가 있는가 이게 참 용기 있고 강단 있고 한 그런 혁신적인 초재선들이 성장해가지고 중진이 돼가지고 당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건데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초재선들이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가지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당의 요인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돕는다는 것이 꼭 뭐 정부가 잘한다 하고 이제 박수치고 손들어 주는 것만 돕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도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고 또 오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거를 적절히 또 이제 그 조언도 하고 고언도 하면서 보완해 드리는 것이 역할인데 진정으로 도와드리는 역할인데 그런 역할까지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뭐 소환에 대한 맞불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맞부리고 물타기죠. 맞부리고 물타기다. 말이 안 되고 상식에도 안 맞고 사리에도 안 맞는 그런 무리한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그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건희 여사가 그 민주당이 특검 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로 문제가 있었으면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수사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친문 검사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때 기소했어야죠. 기소했을 겁니다. 나왔으면은 진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책임 있는 위법 행위가 있었으면은 그때 100% 기소했고 재판 받았을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범죄 일당들은 자기들끼리 공모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거기다가 투자한 이분이 거기에 관여한 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뒤늦게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으니까 그에 맞불 놓고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것도 수사를 열심히 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특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가 민주당이 이제부터 이제 특검하는 거 아닌가, 툭하면 검찰 특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사리에도 안 맞고 기본도 아니고 요건도 안 되고 더구나 또 그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법사위원을 또 국민의힘에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정치 공세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추석 밥상에 올려가지고 우리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큰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 현혹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의 정도에서 좀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민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박혜경님, 저 고향 밀양이라 반가워서 듣기만 하다 보라 켰어요. 라고 하셨고, 태풍 매미 진짜 대단했어요. 그때 밀양에 계셨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6693님. 예. 함안에서 수박 농사 짓고 있어요. 함안 수박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조희진 파이팅 하셨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0736님 올해는 출산을 해서 추석에 고향을 못 가는데 고향인 의령의 의원님이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혜경님하고 6693님 0736님께 우리 조희진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1분 남았는데 짧게 추석 끝나고 대통령 지지율 반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직후에 바로 올라갈지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한 대통령 취임 한두 달 사이에 폭락한 거는 그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계적으로도 다른 변수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 부분은 반등이 되게 돼 있고 회복이 되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당 내분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또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도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정리해가는 과정이 그런 국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 이상도 좀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당이 좀 더 이제 직접 좀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조희진 의원 모시고 국민의힘 비대위부터 새 원내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얘기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오늘 김태현 정치전 여기까지입니다. 박기수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내일 방송 쉬시나요? 내일도 들어야 하는데 하셨는데 내일도 합니다. 라이브로. 그거만 있을까요? 추석 특집 퀴즈도 있고 상품도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연휴 첫날 라이브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